저는 연하단 중앙 송성현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특신급 6조의 계문인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원불교인인데 계문 정도야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살펴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보통급에서만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특신급만 하더라도 대조해 보았을 때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말라는 것인데, 대중과 더불어 말할 때는 남의 의견도 잘 들어 이해한 후에 자기의 의견을 순서 있고 침착하고 분명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게 하게 되는 원인은, 첫째, 회의에서의 발언 예의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는 기본 예의가 없거나, 둘째, 성질이 급하고 욕속심이 있어 미처 다른 사람의 발언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할 때, 셋째, 평소에 감정 있는 사람이 발언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일어나 발언 도중에 끼어들게 들어서 말하게 되거나, 넷째, 회의 진행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안다 해도 고의적으로 순조로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발언 도중에 끼어들어 발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반대로 발언을 길게 하여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기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않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회의를 하거나 대화할 때 상대방의 발언을 성의 있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순수한 마음으로 회의나 대화가 잘 되게 하는데 신경을 쓸 뿐 타인의 발언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셋째, 욕속심을 가지고 그 회의나 대화에서 어떠한 성과를 올리고자 서두르지 않는다. 넷째, 나의 발언을 길게 하여 상대방이 나의 발언 도중에 끼어들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설사 다른 사람이 아울러 말한다 해도 거기에 끼어들지 말며 회의나 대화가 질서 있게 되도록 합력한다 등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받은 자료나 원불교 신문이나 이런 자료를 찾아봤을 때 나왔던 자료들인데, 제가 부교무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평소에 공부를 너무 안 했는데 어떻게 하죠? 했더니 부교무님이 공부를 한 걸 얘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공부를 안 한 게 뽀록이 나니까 그냥 제 생활 속에서 겪은 점을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먼저 저는 김포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원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부모님, 엄마들하고 상담을 하게 됐을 때 겪는 일들이 많은데, 학부형들이 제가 뭔가 저의 그 영어 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경청해 주시는 분도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주 단단한 벽돌로 막아져 있는 것처럼 제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뒤에 굉장히 기가 빠져나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어떤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중학교 3학년인데 영어를 시키고 싶다. 근데 영어 회화를 시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을 회화로 하지 않으니까 뭔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딱 말을 받고 모두 다 자기께 좋다고 하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김포에 SDA가 새로 생겼는데
그럼 그쪽을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머님이 애를 데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름 저의 상냥함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는데 상담 이제 해보니까 뭐냐면 애가 중학교 3학년인데 과외도 해보고 학원도 다녀봤지만 15점이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푼 적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1111 하거나 뭐 22 하거나 하고 그냥 쓰러져 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얘를 얼마를 줘도 좋으니까 얘를 좀 맡아달라고 거의 때밀어 놓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는 굉장히 고민이 됐거든요. 왜냐면 일단 애가 힘들 것 같고 애를 가르치는 게, 그리고 저희 학원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애들이 오는 학원이다라는 소문이 날까봐 그런 것도 걱정이 됐고 이제 고민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아이를 받지 않으면 다른 데서 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아이를 받기로 하고 그리고 비용을 많이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받아서 이제 수업을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동사부터도 모르고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15점 이상 나오는 걸 기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은 당장은 안 나오지만 이제 시작한다 생각하고 기다려 봐주시면 얘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많은 날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얘가 영어에 대해서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상담을 드리고, 애를 이제 살펴봤더니 애가 이제 처음에 엄마랑 같이 왔을 때 너무너무 분노에 차 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얘기를 이제 해가면서 그냥 눈웃음 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남자아이거든요. 근데 밥을 9시, 10시에 먹는다는 거예요. 저녁밥을. 그래서 아침이면 그래서 배가 안 고파서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가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가 늦게 퇴근을 하셔서 그런데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얘기했을 때는 어머님이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어머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애한테 다른 건 몰라도 애 인생에서 제가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걸 애가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문자로 드렸더니 아이도 그걸 이제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좀 많이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을 일찍 먹으라 그랬어요. 저녁을 일찍 먹고 아침에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면 뭐라도 먹고 가야 이게 두뇌가 회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리얼이든 뭐 빵이든 밥을 먹고 학교를 가라.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 그 얘기를 어머니 선생님 그럼 제가 그 다음엔 또 뭘 해야 될까요? 하고 이제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님 아이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냥 한 번만 말씀하세요. 자꾸 여러 번 말씀하시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님이 이제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게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로 애가 6시, 7시 이후에는 저녁을 아예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몸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 관리하나 보다. 그래서 애한테는 너 그런 정도로 철저히 관리하는 걸 보니까 또 내년쯤엔 전교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말씀은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도 시험을 한번 봤는데 15점이었는데 23점이 50% 올랐대.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욕심이 있어서 한 달은 내신을 계속 데리고 붙들고 했는데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 애한테 했거든요. 근데 얘가 시험을 보고 나서 통화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알기는 알겠는데 답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랑은 한 번씩 본 내용이니까 이제 내용은 알겠는데 답을 못 고르겠고, 공부하면서 내내 하는 얘기가 단어만 알면 좀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또 1학년 때 할 걸 그랬다는 소리를 몇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님은 또 통화하면서 저는 이제 아무리 15점 이상은 기대하지 말라 하였지만 그래도 너무 애가 원하는 거 한 40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나와서 통화할 때 좀 괜히 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잖아요. 잠깐이었지만 그랬더니 어머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동안에는 찍어서 15점이었는데 그런 빵점이나 마찬가지였다. 근데 빵점에서 23점이 나왔으니까 많이 오른 거네요.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건 일단은 들어주면 결국은 저의 얘기도 듣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 말이 잘 안 되는 분은 이제 다시는 오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 점을 느꼈고 또 한 가지 또 얘는 저희 아들이 있는데 저희 큰애가 어렸을 때 한 5살 정도부터 이렇게 눈 깜빡이고 이런 틱 장애를 보여서 초등학교 한 저학년쯤 해서 그러니까 놀이치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잘 극복하고 잘 성장했는데 재수하면서 또 한 번 힘든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애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제가 그 상담했던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선생님이 그러면 애가 필요하면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제 재수생인데 놀이치료 했던 상담실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애가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나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했을 때 뭔가 잘 듣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하고 내 얘기를 온전히 듣고 있다는 그런 반응을 선생님이 보여주고 그리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이나 말을 쓰지 않고요. 언어적, 비언어적 그런 표현 모두를 이렇게 상대방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좀 더 크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아들이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소통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경청한 후에 제 이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듣는 척은 해요. 상대방 말은 듣기는 듣는데 사실은 마음속으로 내가 저 말에 반박해서 이 말을 해야지라고 계속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나랑 너무너무 생각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아예 듣지 않고 듣는 척만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라도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라는 이런 계문을 살짝 공부라기보다는 살짝 들여다보면서 어떤 이런 제가 평소에 했던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주신 이 계문이 정말 이 시대의 그런 지금 현 상황에서 얼마나 필요한 계문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디 써놓은 건데 아울러 말하지 말며 라는 계문은 날이 갈수록 인지가 밝아지는 대중의 시대에 인권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다가옴을 미리 간파하고 화합의 도와 대화의 도를 지키게 하는 계문으로 여기에서도 원불교 교법 정신이 얼마나 민주적이며 기본권을 존중하는 열린 교법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회의 문화, 대화 문화의 성숙은 민주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며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 계문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원불교 신부에 나온 그 교무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마 결론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보통급을 벗어나서 이제 특징급 계문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